엄마, 다음 주에 민수 오빠 생일이잖아. 다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응, 생일은 그냥 각자 챙기자. 그게 낫겠다.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랬지. 근데 그동안 너무 참았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더라. 엄마, 혹시 우리한테 아직 화난 거야? 어느 날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정심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62세 이정심 씨의 입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은 이미 마음속에 굳어진 결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 소리를 그냥 두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은 사라지지 않았고 초인종은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지연이야, 열어봐. 대답 대신 정심 씨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TV 화면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선 드라마 주인공이 울고 있었지만 정심 씨의 눈은 말라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문을 안 열어? 엄마 집에 있는 거 다 알거든?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딸 지연 씨의 말투는 익숙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얘기 때문이야? 아, 그거 진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답지 않게 왜 이래, 진짜. 정심 씨는 딸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입술 사이로 한마디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정심 씨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자식을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을 기점으로 믿었던 딸과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명절 이틀 전, 평소라면 정심 씨 집에 자식들이 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정심 씨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의 배경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아들의 양복 주머니에서 기대한 작은 봉투 대신 꺼내든 것은 휴대폰이었고 그 순간 정심 씨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단 한 번 무언가 들고 오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매번 집에 휴지 없어. 뭘 그런 걸 사와요? 와 같이 바라는 말만 하는 자식에 정심 씨의 마음은 자주 찢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심 씨는 이사를 결심했고 새 집에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집에 찾아온 자식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찾아온 날 정심 씨는 거실로 나가려다 아들과 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나 봐.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그니까 갱년기도 지나지 않았어? 선물 타령하는 거 완전 노망이야. 웃음소리까지 섞인 그 대화에 정심 씨는 그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체념이 먼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가족끼리는 예의 없어도 된다고 했지.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정심 씨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아들과 딸의 모습에 실망했고 앞으로 원하는 대로 해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도 없는 집안에서 정심 씨는 책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렸고 밖에서는 아들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저녁 뭐야? 민수 씨는 오자마자 밥부터 물어봤고 마치 식모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느낀 정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어. 준비 안 했어. 싸늘한 정심 씨의 말에 힘을 실어준 건 바로 남편 기철 씨였습니다. 기철 씨는 정심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답했습니다.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 집에 반찬 없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 왔는데요? 가족끼린 허례허식 없다며. 그게 우리 집 가풍이라며. 이게 그 방식이야. 정심 씨의 말에 아들 내외의 행동이 굳어버리더니 잠시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심 씨는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배고프면 냉장고에 밥 있고 국도 어제 꺼남았어. 설거지는 알아서 해. 아들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 혜진 씨는 핸드백을 꼭 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심 씨의 마음은 처음으로 후련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갈 무렵 자식들은 갈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물론 후에 찾아온 딸도 바람처럼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정심 씨는 문 앞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검은 사인펜으로 써내려간 글씨였습니다. 명절에는 만남 없습니다. 필요할 땐 서로 알아서 연락합시다. 그래도 자식이니 집에는 들어오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정심 씨가 식모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정심 씨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명절이 오고 자식들이 찾아왔을 땐 검은 사인펜으로 적은 문구가 정심 씨 대신 자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닫힌 문은 단지 새로 만든 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정심 씨의 감정이 만들어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심 씨는 그 경계 너머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정심 씨는 늘 하던 명절 뒤의 피로가 느껴지지 않아 낯설었습니다. 몸이 무겁지도 머리가 지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개운해 보이는 정심 씨의 모습에 남편 기철 씨가 조용히 묻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번엔 진짜 마음이 좀 편했어. 기철 씨는 아내의 손등을 슬쩍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이번엔 정말 잘한 거야. 정심 씨는 가만히 남편 기철 씨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 자식들이 진짜 그렇게까지 예의 없는 애들일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게 문제야. 자식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정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두 예외 없는 희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자식들에겐 기본 옵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민수 오빠 생일이잖아. 다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응, 생일은 그냥 각자 챙기자. 그게 낫겠다.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랬지. 근데 그동안 너무 참았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더라. 엄마, 혹시 우리한테 아직 화난 거야? 화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정심 씨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이젠 내가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딸 지연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날은 좀 놀랐어. 밥도 안 해놓고 그렇게 무심할 줄은 몰랐거든. 놀랐겠지. 네가 뭐라도 기대하고 왔다는 거잖아. 엄마, 난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다 괜찮아? 정심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너희가 자주 하는 말이야. 가족끼리 그 정도야 괜찮지 않아? 응. 근데 엄마는 괜찮지 않았어. 너무 괜찮은 척만 하고 살았어. 정심 씨의 말에 아들 민수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심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처가에 갈 때는 과일이라도 사고 선물이라도 챙기잖아. 왜 내 앞에서는 그게 안 되니? 엄마, 나 그게 그냥 편해서 그랬어. 엄마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면 그건 정성이야. 그 말에 민수 씨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엄마. 하지만 정심 씨는 아들의 행동이 그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말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 씨는 정심 씨를 집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이거 그냥 미안한 마음에 엄마 좋아하는 차랑 간식 좀 넣었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알아. 그래도 엄마한테 뭔가 주고 싶었어. 정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봉투의 크기나 안의 내용물보다도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심 씨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정심 씨의 행동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자식들의 행동이 바뀌어 갔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며느리 혜진 씨에게서도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엔 제가 전 좀 부쳐볼게요. 저희 집에서 보내도 되면 오셔서 같이 드시고 가세요. 정심 씨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진심이 엿보였지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편한 대로 보내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잖아. 며느리 혜진 씨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정심 씨는 아들 민수 씨로부터 온 전화를 보았습니다. 엄마, 혜진이 좀 속상했나 봐. 그래도 마음 열어보려고 한 건데. 열어달라고 하기 전에 그 문이 왜 닫혔는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민수 씨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정심 씨는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기준을 너무 쉽게 허락해 줬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존중은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정심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바로 딸 지연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먹자는 지연 씨의 말에 정심 씨는 밥은 좋아. 근데 밥상은 서로 같이 차리는 걸로 하자.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심 씨는 손에 들린 반찬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지연 씨가 가져다 준 반찬이었습니다. 이것조차 정심 씨가 먼저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한 뒤에야 건넨 것이었고 딸 지연 씨는 그 반찬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라도 좀 받아줘.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반찬통을 열지 않고 냉장고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고마운 마음보다도 뒤늦은 움직임에 남겨진 감정의 무게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정심 씨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변한 걸까? 아니면 이 애들이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걸까? 하루는 아들 민수 씨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왜? 혜진이네 부모님 생신이라 혹시 애 좀 하루만 봐줄 수 있을까 해서. 정심 씨는 말없이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우리도 약속 있어.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민수 씨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아니, 괜찮아.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도 정심 씨의 가슴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 감정을 곱씹으며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혜진 씨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형식은 예의 있었지만 내용은 그리 다정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이 맡기는 거 부담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부탁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가족끼리니까 이런 것도 쉽게 여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후 딸 지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심 씨는 일부러 밥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식탁엔 물 2잔과 과일 몇 조각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시켜 먹을까? 응,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지연 씨는 휴대폰을 들고 배달앱을 뒤적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 먹고 싶은지 먼저 말해봐. 엄마가 주인이니까. 정심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주인 따위 없어. 밥 차려주고 치우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던 시절은 끝났거든. 엄마,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말해? 너희한테 서운한 말 들은 건 셀 수도 없어. 한 번쯤은 서운하게 들리는 쪽이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지연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심 씨의 말은 무겁고 천천히 내려앉듯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 씨는 남편 기철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자식들 부담이라는 말을 참 쉽게 해. 뭘 사오는 것도 부담, 밥상 차려주는 것도 부담, 심지어 전화하는 것도, 생일 챙기는 것도 부담. 우리가 그 부담을 다 떠안고 살아왔지. 근데 알지? 부담이라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책임지기 싫은 거더라고. 정심 씨는 자신이 자식들의 편한 구석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늘 배려라 믿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무책임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문 앞에 두루마리 휴지 한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지 위에는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최소한 이 정도 예의는 지킬게요. 미안해요. 지연. 정심 씨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감정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부담을 피하려는 말.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런 말들이 정심 씨에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심 씨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두루마리 휴지 한 팩을 정심 씨는 조용히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지연 씨가 두고 간 그것은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뒤늦은 사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심 씨의 마음 한구석이 더 허전했습니다. 어디 한구석 모자람 없는 자식들이었지만 그 모자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며칠 뒤 남편 기철 씨의 생일을 맞아 딸 지연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까지 동행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봉투도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왔구나? 그래, 잘 왔다. 정심 씨는 과일 바구니를 받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손 편하게 와도 돼. 부담스럽잖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선명했기에 역설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웃으며 아이고, 장모님도 예전엔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민했는지 몰라. 그래, 안 바랐지.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더 서운한 거야. 지연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거 다 허례허식이잖아. 선물에 진심이 담기기는커녕 그냥 습관처럼 챙기는 거잖아. 정심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습관이 예의야. 네가 말하는 허례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고 예의는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주는 성이야. 요즘은 그런 걸 강요하면 꼰대라고 해. 엄마가 변했어. 그럼 너는 안 변했니? 네 입에선 가족이라 편하다며? 가족이면 마음을 더 써야지. 그게 사람이야. 정심 씨의 말에 지연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위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기철 씨는 괜히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손가방 안에서 며느리 혜진 씨는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엔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고 혜진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별건 아니고요. 이거 저희 집에서 한 거예요. 그냥 인사 겸 들렀어요. 정심 씨는 봉지 안을 살펴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뭔가 하려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엄마, 근데 우리 얘기 좀 해. 정심 씨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봐. 민수 씨는 말문을 열기 전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요즘 엄마랑 대화가 힘들어. 예전에는 엄마가 다 맞춰줬는데 이제는 뭐 하나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 그게 이상한 거야. 네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지. 아니, 나는 그냥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뭘 해도 편했고 그런 게 엄마가 원하는 모습인 줄 알았어. 정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척한 거지. 내가 힘들어도 괜찮은 척, 지쳐도 괜찮은 척. 근데 이젠 못하겠어. 내 감정도 소중하단 생각 이제야 좀 하게 됐어. 어머님, 저희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근데 예의란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 우리 엄마니까, 우리니까 더 자연스럽게 지내는 거라 생각했는데. 자연스러운 거랑 무례한 건 달라. 자연스럽게 지내는 건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거고 무례한 건 일방적인 편함을 강요하는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얼굴엔 이제야 깨달은 듯한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고 혜진 씨도 말없이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 씨는 기철 씨와 함께 식탁에 앉아 찌개를 끓였습니다. 그 작은 냄비 안에는 며느리가 주고 간 장조림이 곁들여졌습니다. 이번엔 좀 달랐네. 응, 조금은. 서운함이 다 풀렸어?
아니, 풀린 건 아닌데 이제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정심 씨가 말했습니다. 허례허식이라 말하면서 예의까지 버리면 결국 남는 건 편함이라는 이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뿐이야. 이젠 우리도 우리 마음 지키면서 살자. 시간이 흘러 정심 씨는 거실 창가에 작은 탁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며칠 전 혼자 커피를 마시며 바람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탁자 위엔 조그마한 화분과 읽다만 책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혼자 즐기는 시간이 생겼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 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되면 점심 같이 먹자. 밖에서 보자. 집에선 안 돼? 너도 편하잖아. 엄마 밥 안 먹는 거. 이제는 너희도 그게 편하더라.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겠어, 밖에서 보자. 식당에서 마주 앉은 정심 씨와 딸 지연 씨 사이에는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익숙하게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 나는 제육정식. 그래, 오랜만에 누가 차려주는 밥 먹으니 좋다. 엄마도 이제 좀 여유 부리는 것 같아. 여유가 아니라 균형을 잡으려는 거야. 정심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하고 나 사이에 선 하나 그은 거, 그게 섭섭해 보여도 나한테는 숨 쉴 공간이야. 그럼 엄마는 우리가 오면 숨이 막혔던 거야? 숨이 막히진 않았지. 근데 자꾸 뭔가 채워 넣으려고만 하니까 그게 감정이든 밥상이든 내 자리는 없더라. 지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보다 뼈아프게 다가왔던 겁니다. 같은 날 저녁, 아들 민수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 혜진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바람도 쐴 겸. 등산? 예전처럼 도시락 안 싸도 돼. 그냥 편하게 시간 같이 보내자는 거야. 정심 씨는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밥 싸고 삶은 계란 챙기고 물병에 이온 음료까지 정성껏 준비했을 테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정심 씨는 운동화 끈을 고쳐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누가 챙겨주는 등산 한번 해보자. 산길을 오르며 며느리 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짜 기분 좋아 보여요. 응,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은 드물잖니?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지. 엄마 혼자 애쓰게 한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 그래, 그렇게 조금씩만 바뀌면 돼. 산 정상에 오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심 씨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정심 씨는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요즘엔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나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장 구경도 가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이제는 나라는 사람에게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심 씨에게 휴식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자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심 씨는 도서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추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좋은 엄마였지만 좋은 나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었구나. 정심 씨는 엄마라는 이름하에 인생 대부분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정심 씨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연 씨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졌어. 누구 딸 말고, 누구 엄마 말고 그냥 나로. 정심 씨는 딸 지연 씨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해. 엄마도 이제 시작했거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심 씨는 자신의 변화가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기철 씨와 마주 앉은 정심 씨는 오랜만에 달달한 쌍화차를 끓였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 자식들 밥 안 차리니까 살겠더라. 기철 씨와 정심 씨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한텐 이제 그게 명절이고 그게 효도야.
물론 한 번에 자식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몸에 배어있던 행동들은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자식들은 아직도 매번 다정하지는 않았기에 문득문득 또다시 무심하게 굴 때도 있었고 눈에 띄지 않는 서운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심 씨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거리두고 그 안에서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했던 희생에서 한 발 물러나니 비로소 자식들의 작은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유난히 포근하던 어느 아침, 정심 씨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을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오랜만에 내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가엔 살짝 처짐도 보이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피곤한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고 무언가를 해줘야만 했던 책임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는 사람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울 한 번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심 씨는 이제야 세월이 흐른 얼굴을 마주하니 가슴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정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수채화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살면서 문화센터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정심 씨는 며칠 전 동네 친구의 권유로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정심 씨는 며칠 전 처음 갔을 때 쭈뼛쭈뼛 붓을 잡았지만 내 마음을 그리는 그 순간이 행복해져서 수업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정심 씨는 하얀 도화지에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와 찻잔 하나 그리고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그려 넣었습니다. 강사님은 정심 씨의 그림을 보시더니 선생님 그림이 참 평화로워요. 어떤 장면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강사님의 말에 정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 아침 그냥 햇살 따라 커피 마시는 순간이요.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정심은 깨달았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처음으로 자식도 남편도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만큼 삶의 여유가 필요했고 좋아하는 걸 찾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정심 씨였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정심 씨는 근처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라도 사가야지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온전히 정심 씨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정심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그 안엔 손주 사진, 가족 사진, 자식들 생일 케이크 사진이 한가득이었지만 막상 정심 씨 본인의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보며 정심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안 챙겼구나. 그리고 그날 정심 씨는 처음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질끈 묶은 채였지만 그 사진 속에 정심 씨는 편안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휴가 받아서 가족 여행 가려고 해. 엄마도 같이 갈래. 어디로? 제주도 아버지도 모시고 지연이네도 다 같이. 애들도 좋아할 거야. 정심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갈래. 다음에 따로 나 혼자 가볼까 해. 혼자서 엄마 혼자 여행 간 적 있어? 처음이지. 근데 지금이 아니면 또 못할 것 같아서. 민수 씨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와, 우리 엄마 진짜 달라졌네. 그래, 달라진 거야. 너희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온 거지. 며칠 뒤 딸 지연 씨가 정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미리 연락도 하고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처럼 살고 싶어졌어. 엄마 되니까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 아이,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야 엄마 마음을 알게 됐어. 그래, 그 마음 잊지 마. 누구 엄마로만 살다 보면 언제부턴가 이름 없는 사람이 되더라. 민수 엄마, 지연이 엄마, 정심이라는 이름 대신 그렇게 불렸으니까. 엄마는 이름이 뭐야? 정심 씨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정심이야, 정심이라는 여자. 민수 엄마도 지연 엄마도 아닌 정심. 지연 씨는 말없이 케이크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심 씨의 생일은 아니었지만
정심 씨가 다시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한 날을 기념하는 작은 축하였습니다. 며칠 후 정심 씨는 아들 민수 씨에게 말한 것처럼 진짜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낯선 도시의 작은 숙소에 머물며 시장도 걷고 혼자 식당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정심 씨를 가장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창가에 앉아 자신이 그렸던 그 수채화 속 장면을 현실에서 마주했을 때 정심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게 나로 사는 기분이구나? 처음 느껴보는 후련함은 가슴속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지금은 누구 안 해도 누구 엄마도 아닌 그냥 정심이야. 이 삶이 꽤 괜찮네. 아들 민수 씨와 딸 지연 씨는 모두 짧은 대답을 남겼습니다. 엄마, 멋져요. 잘 다녀와. 엄마, 나중에 꼭 사진 보여줘. 정심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의 인생 속 조연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기로 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심 씨는 그렇게 혼자 다녀온 2박 3일의 짧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정심 씨는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관광지도 특별한 계획도 없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한 끼 한 끼를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준비하며 보냈던 시간. 그건 분명 지금껏 살면서 처음 겪는 평화였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수고했다는 말 없이도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현관문 앞에 작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정심이 평소 좋아하던 국화차 그리고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왔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저희가 밥할게요. 엄마는 앉아만 계세요. 민수 드림. 정심 씨는 메모를 옆에 둔 후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봉투 속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씨의 삐뚤한 글씨체가 눈에 익숙했지만 그 내용은 지금껏 본 적 없던 어른의 말투였습니다. 엄마를 위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많이 참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서 이젠 우리도 엄마한테 손 내밀게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같이 걸어요. 정심 씨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단 한 번의 말보다 더 깊은 그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 씨 부부는 장바구니를 들고 정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심 씨는 부엌 쪽으로 나가려다 아들 민수 씨의 말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이젠 저희가 차릴게요. 어머니는 오늘 손님이에요. 정심 씨는 아들 내외의 말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는 게 익숙지 않아 손끝이 괜히 바빠지려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어색했던 만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야, 오늘 우리 부부 대접받네? 며느리 혜진 씨가 부추전을 부치고 아들 민수 씨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모양은 투박했지만 냄새는 구수했고 그 안엔 성의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설거지를 마친 민수 씨가 정심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는 엄마가 늘 해주는 게 당연했거든. 근데 나도 이제 아빠 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더라. 그래, 알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실 전 가족끼리 뭐 어때요? 이 말로 너무 많은 걸 무시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해줘야 하는 게 아닌데 그때 어머님한테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가족이니까 더 배려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해. 상처는 가족에게서 제일 쉽게 오거든. 그 말에 민수 씨와 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은 딸 지연 씨가 사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젠 정심 씨에게 미리 말도 없이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손에 들고 온 케이크를 조심스레 식탁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같이 커피 한 잔만 하려고. 좋지. 커피야 얼마든지 있지.
지연 씨는 가만히 앉아 정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가 우리한테 거리둔 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 그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지쳤던 거야. 나도 쉬고 싶었던 거지. 엄마도 엄마 인생에 있는 사람인데 우린 늘 엄마한텐 요구만 했어. 정심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챙기자. 줄 때만 주고 받을 땐 모른 척하는 관계 말고.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정심 씨는 평소와 같이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채화 수업 시간에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그리고 정심 부부까지. 그림 속 가족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엔 정심 씨 자신이 조용히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선생님은 조용히 감상하시다가 이 그림 속에 담긴 의미는 뭔가요? 하고 정심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강사님의 물음에 말없이 생각하던 정심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정심 씨는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무조건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자식들은 이제 허투루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정심 씨는 사랑은 배려이고 그게 양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기에 무조건적인 희생도 말 없는 섭섭함도 없이 이해와 표현이 오가는 진짜 우리가 비로소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 정심 씨는 남편 기철 씨와 함께 작은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는 예전처럼 많이 담지 않았지만 그 속엔 훨씬 더 많은 마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심 씨는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김장 김치 작게 담갔어. 필요하면 가져가. 단 반찬통은 깨끗이 씻어서 꼭 돌려줄 것.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와 딸로부터 답장이 날라왔습니다. 응, 엄마 스타일 최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반찬통은 각 잡고 돌려드릴게요. 이제 진짜 우리 엄마 같네. 아닌가? 이제 진짜 정심이 누님. 정심 씨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속이 점점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천천히 다시 만나면 되는 거야. 서로를 알아가고 조율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우리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니까. 겨울의 문턱을 넘은 어느 맑은 아침, 정심 씨는 거실 유리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그 안에 묘한 해방감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늘 자식들 올 날에 맞춰 커튼을 빨고 장을 보고 반찬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심 씨는 다른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심 씨 바로 자신만을 위한 강릉 1박 2일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기차표는 직접 예매했고 숙소도 혼자 조용히 묵을 수 있는 작은 민박집으로 정했습니다.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맞춰주지 않는 그 여행은 정심 씨의 인생에 있어 가장 자유로운 결심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남편 기철 씨는 정심 씨의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 챙기던 손이 이제 내 짐을 챙기네. 이제 당신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는 걸 나도 이젠 잘 알지. 참 오래 걸렸지. 그동안 나보다 가족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야. 정심 씨는 도톰한 외투를 여미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니라 정심이라는 한 사람의 여행자였습니다. 강릉 바다를 마주하고 혼자 앉아있는 시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신 따뜻한 커피 한 모금에 정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오래 웅크리고 있던 외로움, 억울함,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껏 수없이 받지 못했던 수고했어요. 그 말을 정심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해줬던 것입니다. 하루를 보낸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정심 씨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 단톡방. 엄마, 잘 도착했어? 사진 좀 풀어줘. 아빠랑 둘이 있으면 심심할 텐데 다음엔 우리랑 같이 가. 어머님의 자유여행 다음엔 저희가 가이드 할게요. 정심 씨는 피식 웃으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다음엔 엄마가 가이드 해줄게. 근데 한 가지 조건 있어. 누구도 엄마니까 라는 말은 안 하기. 나는 이제 정심이니까. 메시지를 보내자 곧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정심님, 앞으로는 그 이름 지켜줄게. 몇 주 후 민수 부부가 조심스럽게 정심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바뀌려고 노력 중이야. 요즘은 서로 생일도 챙기고 반찬도 나눠 먹고 엄마 말대로 예의도 챙기려고 해. 사실 그게 가족이니까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정심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예전처럼 미워하지 않으고 해. 근데 예전처럼은 안 할 거야. 이젠 나부터 지키는 게 먼저니까.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 씨는 정심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편하게 대했던 엄마가 예전의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정심이라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챘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도 문화센터 등록했어. 수채화는 아니고 요가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더라. 그래, 잘했다. 네가 행복해야 네 가족도 행복한 거야. 그건 절대 바뀌지 않는 공식이야. 정심 씨는 지연 씨가 하는 대견한 말을 듣고 참 흐뭇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작지만 확실하게 확인한 순간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알 수 없는 불안에서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정심 씨는 스스로 케이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는 하나, 숫자도 없이 그냥 흰색 조 하나만 꽂았습니다. 케이크를 본 남편 기철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 생일이야? 나, 정심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로 다시 정한 거야. 기철 씨는 정심 씨의 말에 빙긋 웃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정심 씨. 고마워요, 기철 씨. 두 사람은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남편이 아닌 정심 씨와 기철 씨로 서로 마주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정심 씨는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케이크에 불이 켜진 채 조용한 거실 한켠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 짧게 적었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나답게 살기로 한 지 오늘로 100일. 축하는 내가 나한테 제일 먼저 해줬어요. 곧 이어지는 자식들의 답장. 답장을 본 정심 씨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멋있어. 나도 나답게 살기 1일차 시작할게. 정심님 100일 축하드립니다. 자식도 배우는 중입니다요. 어머님 아니고 정심 선생님,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준다는 게 얼마나 따스한지 모를 겁니다. 정심 씨는 한참 동안 자식들이 보낸 답을 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겐 엄마지만 그 전에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가족보다 먼저 나답게. 그렇게 정심 씨는 자신의 인생 2막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가장 정심답게 열고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해가 천천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땀을 훔쳤습니다. 논밭을 오가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다 보니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만큼 정숙 씨는 평소보다 유난히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손녀 서윤이가 명문대에 합격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뿌듯한 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우리 서윤이가 결국 해냈어. 정숙 씨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격에 겨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며 공부한 손녀가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대문 앞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 서윤 씨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반겼습니다. 우리 서윤이 왔어? 배고프겠다. 밥부터 먹자. 아니에요, 할머니.
저 사실 너무 신나서 배가 안 고파요. 학교에서도 계속 합격 소식 듣고 친구들이 축하해줬거든요. 정숙 씨는 손녀의 들뜬 표정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서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둘이 함께 식탁을 차리던 중 이웃이자 정숙 씨의 오랜 친구인 금자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야, 우리 서윤이 진짜 대단하네. 명문대 합격했다며? 네, 할머니. 정말 기특해. 우리 마을에서 이런 기쁜 소식이 다 있네. 정숙이 네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알지? 네 덕에 서윤이가 이렇게 잘 된 거야. 아이고, 뭘. 다 우리 서윤이가 열심히 한 덕이지. 그래도 네가 고생 안 했으면 이게 가능했겠어? 혼자 애 키우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잖아. 에휴,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진짜 마음 놓고 좀 쉬어도 되겠지. 서윤이가 잘 됐으니 그걸로 충분해.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도 손녀딸 서윤이가 전해준 합격한 사실을 떠올리면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오순도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서윤이의 합격 소식이 퍼졌고 다들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런가. 정숙 씨는 혼잣말을 하며 베개를 고쳐 베었습니다. 정숙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휩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부터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으니 정숙 씨는 이제까지 고생한 대가로 찾아온 행복일 테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숙 씨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는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숙 씨는 마당에서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햇살은 아직 따뜻했지요. 손녀 서윤 씨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고 정숙 씨는 평소와 같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손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정숙 씨는 대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숙 씨가 사는 시골 마을은 방문객이 드문 편이라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싶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주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숙 씨는 표정 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겁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한선이 19년 전 서윤을 두고 떠난 정숙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선희 씨는 능청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정숙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왜 여길 왔냐? 정숙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친정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건데요. 정숙 씨는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연락조차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태연하게 친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여기가 네 친정이라고? 정숙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하게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남편이 여기서 자랐고 저도 한때 이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친정 맞죠. 선희 씨는 집안을 힐끔힐끔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별로 변한 게 없네요. 뭐 시골집이야 다 그렇겠지만. 이제 와서 뭘 바라고 온 거냐? 정숙 씨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윤이 대학 갔다면서요? 명문대에 합격했다면서? 순간 정숙 씨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아, 결국 그거구나. 그래서? 축하하려고 왔죠. 그래도 제 딸인데 좋은 소식 들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 정숙 씨는 며느리 선희 씨의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희 씨의 입에서 내 딸이라는 말이 나오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애가 갓난아기였을 때 넌 서윤이를 두고 떠났다. 연락 한 통 없었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네 딸이라고? 아,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저도 당시엔 힘들었어요. 젊고 앞날도 막막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윤이가 컸으니 이제 다시 모녀 관계를 회복해야죠. 회복?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정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되물으며 선희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해보자는 거죠. 솔직히 서윤이한테도 할머니보다는 친엄마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숙 씨는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로 나타났는지 너무나 뻔했습니다. 서윤이는 너 같은 엄마 필요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노릇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하냐? 그건 서윤이가 결정할 문제죠. 어머니. 선희 씨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아직 어머니 명의인가요? 집 명의를 물어보는 선희 씨의 말에 정숙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왜? 그것까지 네가 가져갈 작정이냐? 아유, 그렇게 날도 세우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뻔한 소리를 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서윤이냐? 집이냐? 둘 다요. 선희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서윤이는 제 딸이니까 당연히 데려가야죠. 그리고 이 집도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미쳤나? 정숙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울컥 올라와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어머니? 제가 친딸을 데려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정숙 씨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토록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집도 네 것이 아니야. 어머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서윤이는 도시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 해요. 할머니가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 없잖아요? 정숙 씨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려는 그 순간 손녀 서윤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윤 씨는 대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 서윤 씨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선희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서윤 씨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문 앞에서 굳어버린 서윤이를 바라보던 정숙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채 손녀딸이 어머니라 부르는 며느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존재. 눈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가 그녀의 친어머니라니. 서윤아, 엄마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정숙 씨의 귀에는 그보다 더 거짓된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니. 단 한순간도 아이를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엄마? 서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서윤 씨는 본능적으로 정숙 씨의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서윤아,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정숙 씨는 서윤이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희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서윤아. 엄마가 나타나서 많이 놀랐지? 그게 아니라. 서윤 씨는 도무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머니랑 오래 같이 살아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도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정말 보고 싶었단다. 거짓말하지 마라. 정숙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냐? 어머니, 왜 이렇게 날 경계하세요? 너무하시네요. 서윤이가 제 딸인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딸이면 뭐하냐? 네가 이 애를 키웠냐? 밤새 열이 펄펄 끓어도 손 한 번 얹어준 적 있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정숙 씨는 선희 씨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운다고? 그럼 어머니, 계속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게 최선이에요? 서윤이 도시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죠. 그리고 선희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서윤이 대학도 갔겠다. 이젠 좀 쉬셔야죠.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아니요, 상관 있어요. 왜냐면 선희 씨는 갑자기 집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제 권리가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정숙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가 사신 집이라지만 원래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살던 곳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서윤이는 제 딸이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을까요? 정숙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대한 권리?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법적으로 보면 제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것보다 편한 곳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숙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니, 너무 흥분하시네요. 아직 서윤이한테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이건 서윤이도 함께 결정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저요? 서윤 씨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서윤아,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너도 이제 대학생이잖아?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을 텐데 엄마가 다 지원해 줄 수 있어. 돈을요?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대신 네가 엄마랑 같이 가면 돼. 서윤 씨는 선희 씨의 말을 듣고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저 사람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어머니야말로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서윤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기회를 주는 게 나쁜 건가요? 네가 좋은 환경을 주겠다고? 당연하죠. 근데 솔직히 어머니, 선희 씨는 정숙 씨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 어머니가 서윤이한테 물려주려고 했죠? 정숙 씨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제가 관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관리? 네가 이 집을 가져가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할머니가 계속 여기 사시는 동안 서윤이는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해요? 서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저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마라. 네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이제 와서 집이랑 널 가져가겠다고? 서윤아, 네 선택이야. 엄마랑 가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서윤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이웃 금자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야,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어? 금자 씨는 숨을 몰아쉬며 선희 씨를 노려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정숙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네가 그 집에서 나가라고? 너 같은 게 무슨 권리로? 이웃 할머니까지 나설 일은 아니죠? 네가 여기서 뭔 짓을 하는지 다 듣고 왔다. 서윤이를 데려가겠다고? 이 집을 차지하겠다고? 금자야, 됐다. 아니, 안 돼. 이걸 그냥 둬. 저 여자 완전히 얌체야. 정수가 내가 그냥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뭐,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결국 서윤이가 선택할 일이죠. 선희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고민해봐, 서윤아. 엄마랑 가는 게 더 나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선희 씨는 천천히 마당을 벗어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서윤 씨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서윤아. 그러나 정숙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윤 씨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라는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자신을 위해 돈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할머니 말처럼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정말 헷갈려.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정숙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밥 좀 먹자. 서윤 씨는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요즘 들어 영 말이 없구나. 그냥 생각 좀 하느라요. 정숙 씨는 서윤 씨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네 엄마 때문에 그러니? 서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가만히 손녀의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윤아, 네 마음이 복잡한 거 안다. 하지만 네 엄마라는 사람, 널 위해 온 게 아니다. 절대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근데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 뭘 해주려는 건지 아직 모르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널 위해 뭘 해주겠다는 거니? 서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한숨을 쉬며 서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할미는 너를 평생 키워왔다.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안다. 그런데 너희 엄마라는 사람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할까? 그 사람은 내가 명문대에 들어가니까 나타난 거야. 널 데려가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믿으면 안 된다. 그럼 엄마가 말한 것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 돈을 대줄 수 있다느니, 널 위해 뭘 해주겠다느니,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나타났겠지. 서윤 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할머니, 근데 만약에요. 응? 만약에 엄마 말이 사실이라면요? 만약에 정말 내가 친아빠의 딸이 아니라면요? 정숙 씨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뭐?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진짜 친아빠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서윤 씨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그게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할머니 아들의 친딸이 아니면 그럼. 서윤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정숙 씨는 단단히 서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네 엄마가 널 흔들려고 일부러 한 말이야. 넌 내 아들의 딸이다. 절대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라. 하지만 만약에 정말이라면요? 그러면 할머니는. 서윤아, 내 말 잘 들어라. 정숙 씨는 손녀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 손녀다. 혈육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너를 내 목숨처럼 키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서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마음 쓰지 마라. 네 엄마라는 사람은 지금 너를 흔들어 놓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너를 데려가야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니까. 서윤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손녀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네. 정숙 씨는 손녀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친아빠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서윤 씨 눈에는 불안감이 비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서윤 씨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던 날부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던진 말들은 마치 마음 한쪽을 계속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정말 친아빠의 딸이 맞을까? 할머니가 너를 키웠다고 해도 결국 피가 다르면 어쩔 거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 말들이 가슴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서윤 씨는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 불안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 씨는 정숙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손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 있니? 할머니, 저 엄마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어요. 정숙 씨의 눈썹이 움찔하며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윤아? 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싫어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인생을 흔들어 놓고 집까지 탐내는데 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숙 씨는 손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힘든 건 안다. 하지만 네 엄마라는 사람은 절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괜히 더 엮이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할머니, 저는 이제 어리기만 한 애가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를 돕고 싶어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하지만 무턱대고 덤벼들 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어떤 속셈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지. 도대체 뭘 노리고 나타난 건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하지. 서윤 씨는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엄마를 만나볼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 정숙 씨는 손녀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을 필요 없어. 대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이튿날 정숙 씨와 서윤 씨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람이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나도 도울게. 서윤 씨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남자친구 도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네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어.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정숙 씨는 남자아이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가 보는 도윤이라는 남자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러냐? 할머니, 저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서윤이가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서윤이가 널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마. 할머니, 도윤이는 믿을 수 있어요. 저도 서윤이를 위해 뭐든 돕고 싶어요. 정숙 씨는 손녀 딸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움직여보자. 정숙 씨는 도윤 씨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바로 손녀딸의 남자친구라는 애가 인터넷을 잘 썼기 때문이었죠. 도윤 씨는 서윤 씨와 정숙 씨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한산희 씨 이름으로 등록된 정보들인데요. 이상한 기록이 많아요. 이상한 기록? 몇 년 전에 대출을 여러 번 받은 기록이 있어. 그리고 최근에도 큰돈을 어디서 융통한 것 같은 흔적이 있어. 대출? 정숙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최근에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엄마가 우리를 찾은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정숙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면 네 엄마가 서윤이를 데려가겠다고 한 것도 결국 돈을 얻기 위해서겠구나.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말한 날을 위해 지원해주겠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야 당연하지.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널 생각할 리 없잖니. 그리고 이걸 보세요. 도윤 씨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여기 어떤 문서가 있는데 서윤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 내 이름이? 근데 이상해. 이게 무슨 문서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서류를 위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 위조? 도윤 씨의 말에 정숙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를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커. 저 못된 년이 결국 우리 서윤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려 한 거였구나. 정숙 씨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 여자가 순순히 서윤이를 데려가려 한 게 아니란 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서윤 씨는 노트북 화면 속 자신의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는 분에 차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확실해졌어. 네 엄마라는 사람 널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거야. 그럼 그때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지. 네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 이름이 필요했던 거야. 서윤 씨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서윤아. 엄마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냥 남이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야. 서윤아, 이제 네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이 네 엄마라는 이유로 네가 흔들릴 필요 없어. 네, 할머니. 정숙 씨는 손녀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더 조사해봐야 해. 네 엄마가 서윤이 이름으로 뭘 꾸미려 했는지 정확한 내막을 알아야 한다. 그럼 제가 엄마를 직접 만나볼까요? 안 된다.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가면 오히려 그 여자가 너를 더 흔들 거야. 하지만 할머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알아야겠어요. 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꾸민 건지. 정숙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손녀딸을 막을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좋아. 그럼 네 엄마를 직접 만나서 대체 뭘 노리는 건지 들어보자. 며칠 후 정숙 씨와 서윤 씨는 도윤 씨와 함께 한 카페에서 선희 씨를 마주했습니다. 선희 씨는 멀끔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세 사람이 나타나자 반갑다는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서윤아. 너 할머니랑 같이 왔구나? 엄마, 우리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다 같이 왔어? 너 서윤이 이름으로 뭔가 꾸미고 있지? 선희 씨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도윤 씨는 태블릿을 꺼내 선희 씨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한선희 씨가 진행한 금융거래 기록입니다. 이상한 점이 많아요. 특히 서윤이 이름이 올라간 서류들. 대체 이게 뭐죠? 엄마, 솔직하게 말해요.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요? 선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너도 많이 컸구나. 이렇게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걸 보니 말이야. 엄마, 그래, 맞아. 네 이름을 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뭐? 뭐라고? 솔직히 말해볼까? 난 네가 명문대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했어. 이 애를 이용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정숙 씨와 서윤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쓸 생각이었어요? 넌 명문대생이잖아. 앞으로 장학금도 받을 거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왜 그걸 네가 다 가져야 하니?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머니, 그렇게까지 화내지 마세요. 솔직히 서윤이가 할머니랑 계속 사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난 오히려 걔가 나랑 사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봐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서윤아. 엄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데려가겠다고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난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정숙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는 네 꼴 보기 싫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건 어머님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엄마, 제발 그만해. 서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선희 씨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이제 법적으로 가리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릴 거다. 정숙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와 마주한 자리에서 며느리가 뻔뻔하게 내뱉은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서윤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니 손녀딸도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잠이 안 오니? 네, 계속 생각이 나서요. 정숙 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 우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떤 일인데요? 내 엄마가 우리를 이용하려 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서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그때 방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그건 제게 맡기세요. 서윤 씨와 정숙 씨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 서 있는 도윤 씨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 씨는 자신의 노트북을 펴고 정숙 씨와 서윤 씨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요. 뭔데? SNS예요. S 뭐?
네, 인터넷에 이 이야기를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정숙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정숙 씨는 SNS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SNS에서 정보를 얻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린다면 여론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했던 짓도 다 드러날까요? 그럼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 법적으로도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응원해주면 우리 편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정숙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옳은 걸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일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도윤 씨는 노트북을 켜고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겪은 일들을 정리해서 글로 올려야 해요. 최대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직접 글을 써볼게요. 정숙 씨와 도윤 씨는 놀란 눈으로 서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잖아요. 제가 직접 말해야 사람들이 더 공감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서윤이가 글을 쓰고 저는 영상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영상까지? 네, 글만 있는 것보다 짧은 영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영상에서 이야기할게요. 네가? 네,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우리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것까지 다 말할 거예요. 정숙 씨는 그런 손녀 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가 참 많이 컸구나. 몇 시간 후 도윤이 편집한 영상과 서윤이 직접 작성한 글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벌써 이렇게 반응이 온다고? 무슨 일이냐? 할머니, 벌써 공유 수가 수백 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댓글도 엄청 달리고 있어요. 서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어떻게 친엄마가 자기 딸을 돈벌이로 이용하려고 할 수가 있죠? 할머니 너무 안타깝다. 저런 폐륜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꼭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도윤 씨는 신이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사람들 관심을 끌었어요.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할머니, 이거 잘한 거 맞죠? 그래,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도윤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방금 한선희 씨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도윤 씨는 SNS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저야말로 피해자예요.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계략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여자 끝까지 뻔뻔하구나. 엄마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걱정 마요. 이미 사람들 반응이 더 많아요. 저 댓글도 사람들한테 비웃음만 사고 있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금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 뭔가 더 꾸밀지도 몰라. 맞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숙 씨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지. 변호사도 알아봐야겠네요. 그래,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야 하지. SNS에 글을 올린 후 세상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정숙 씨와 서윤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선희 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SNS에 올린 거 전부 내려요. 안 그러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선희 씨는 정숙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협했고 심지어 온라인에 억울한 모정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정말 뻔뻔해.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절대 밀릴 일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법적으로 해결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보자. 확실하게 준비해서 저 여자를 법적으로 끝장내야 해. 좋다. 정수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이건 저도 직접 나서야 해요. 그래, 같이 가자.
며칠 후 정숙 씨는 서윤 씨와 도윤 씨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너머에 앉아있는 중년의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상당히 강력해서 복잡한 상황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숙 씨와 서윤 씨에게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와 서윤 씨는 법정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윤아, 괜찮겠니? 네, 할머니,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래, 이왕 하는 거 당당하게 가자. 법정 문이 열리고 모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앉은 선희 씨가 정숙과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법정까지 끌고 가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너 같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니? 선희 씨는 코웃음을 쳤지만 이전보다 다소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등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증언을 갖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앞으로 걸어나가는 서윤 씨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을 하려 했는지 증언하려 합니다. 서윤 씨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를 버린 채 떠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를 위해서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제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했고 심지어 제 대학 장학금까지 가로채려 했습니다. 법정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서윤 씨는 바짝 마르는 입을 침으로 죽인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인생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이를 악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저를 이용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제가 힘겹게 지켜온 집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정숙 씨는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이 내려지는 걸 들은 정숙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판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법정은 원고 김서윤 및 김정숙 씨의 손을 들어주기로 판결합니다. 한선희 씨는 불법 금융거래 시도 및 위조 서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김서윤 씨의 재산 및 학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정숙 씨와 서윤 씨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겼다, 서윤아. 네, 할머니, 드디어 끝났어요. 법원 복도를 나서는 순간 정숙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끝난 거 맞죠? 서윤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지만 서윤 씨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제 더는 저 여자가 우리를 흔들지 못할 거야. 정숙 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야, 시원하다. 정수가 우리가 결국 이겼다. 금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못된 여자가 이제 무슨 수를 쓰겠어? 판사님 앞에서 제대로 혼났잖아. 맞아요. 이제 서윤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도윤 씨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싸워왔던 기억들이 떠올라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윤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녀의 말에 인며느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는 벌 받아야지. 법대로 심판받을 거야. 그래야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정숙 씨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일은 없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우리 삶이야. 네, 할머니.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손녀딸을 바라보다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와 서윤 씨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인해 잠시 떠나 있어야 했던 집.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이곳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다. 정숙 씨는 마당에 서서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도 정성껏 가꾼 텃밭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쌓인 먼지들이 그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청소할까요? 그래야겠어. 우리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정숙 씨는 손녀딸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서윤 씨는 창문을 활짝 열고 정숙 씨는 바삭 마른 마당에 물을 뿌렸습니다. 야야, 나도 돕지. 금자 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마당을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수세미와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인데 나도 한몫해야지. 금자야, 네 도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에이, 친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셋은 함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집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정숙 씨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아야지. 맞다. 이제 두 사람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해. 도윤이도 오늘 오겠다고 했어요.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래? 그 녀석이 은근히 정이 많더라. 서윤 씨는 정숙 씨의 칭찬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 씨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와, 할머니 음식은 역시 최고예요. 맛있지? 나도 할머니 밥이 제일 좋아. 맞아. 이 맛을 어디 가서 먹겠어? 셋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다시 찾은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행복이지. 정숙 씨는 서윤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네, 할머니.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찾은 집, 다시 찾은 가족. 이제는 평화로운 나날만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